자, 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앤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다키온뉴스 조호진 대표와 한국경제TV 최민정 기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연초부터 힘 빠지게 거꾸로 가는 국내 증시, 부진의 늪에 빠진 국내 증시 진단으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해보죠. 연초부터 코스피 지수가 글로벌 시장에서 홀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을 제외하고는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그 하락의 수준도 아주 이례적일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인호 소장님, 이렇게 유독 부진한 국내 증시 하락의 배경 어디서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글자로 정리하겠습니다. 내우외환입니다. 먼저 밖에 외환을 살펴볼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가자, 여기다가 최근에 또 뭡니까? 예멘의 후티 반군의 미국 선박 공격, 결국 급기야는 이란마저도 참여하는 이런 외환이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대만이라든가 EU 그리고 미국 대선이 있는 등 정치적 이슈가 그 어떤 해보다 많다는 것도 우리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잡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의 작년 4분기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악재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들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참 이상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적화 통일이 어떠니 저쩌니 이런 말 하고 있는 것도 역시 해외 언론 쪽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한국의 컨트리 리스크를 키우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수급 동향 살펴보죠. 작년 11월, 12월 우리 시장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 좋았을까요? 바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5조 원에 달하는 선물 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5조 원어치 샀던 선물을 금년에 딱 열흘 동안에 10일 동안에 3조 5천을 팔았습니다. 다시 말해 산 걸 거의 다 내팔았다는 얘기죠. 이런 수급 부분 때문에 최근 우리 주가는 상대 가치로 일본이라든가 인도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중국보다 훨씬 더 크게 하락한 그런 약세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지금 주가 떨어지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주가를 평가할 때 상대 가치가 있고 절대 가치가 있는데요. 상대 가치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는 것이고요. 절대 가치를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절대 가치는 저는 기준을 2,500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즉 2,500포인트 밑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주시장은 굉장히 저평가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외우 중에서 다시 말해서 미국 정치라든가 무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 우리가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가장 최근에 나왔던 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적화 통일론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와 똑같은 의견을 내신 분이 있어서 그분 말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신한식 국방부 장관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6.25 전쟁 이후 가장 위기다라는데 그거 굉장히 과장된 말이다. 특히 북한이 정말 전쟁 일으킬 마음이 있다면은 지금 전쟁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포탄 아닙니까? 포탄. 그다음 미사일. 그런데 포탄하고 미사일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어떤 나라에 계속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쟁 리스크 때문에 지금 주식을 판다. 이거는 금년간 저는 한 달 이내로 굉장히 큰 패착이 된다. 대한민국에서는 전쟁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김정은이 지금 사치품 엄청나게 수입하고 있는데 그거 계속 즐겨야죠. 전쟁 안 일으킬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지금 아침부터 굉장히 주가 떨어지는 얘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건 팩트이기 때문에 계속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코스피가 한 달 만에 2,500선 붕괴됐죠. 코스피 하락률 6% 넘습니다. G20 국가 중에 수익률로 따지면 최하위입니다. 이런 하락장 속에서 또 증권업계에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도록 조언하고 있는지 최민정 기자하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하락 요인 먼저 다시 한번 증권업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투자자들의 근심이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다양한 하락 요인들이 언급됐는데요. 저도 좀 정리를 하면 글로벌적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된 점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끌어내린 것으로 작용합니다. 중독의 지정학적 이슈가 고조되고 있고 또 방금 언급해 주셨다시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한국을 적대국이다 이렇게 지칭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한국의 매력도를 떨어뜨린 겁니다. 더불어 또 최근 이뤄진 대만 총통선거 결과가 중국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으면서 이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진 점도 국내 증시의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날 수급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면요. 외국인과 기관 각각 1,837억 원, 4,079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또 이야기 나왔다시피 삼성전자, LG전자 등 4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부진한 성적을 낸 점도 증시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이 조정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어 결국에 믿을 것은 실적뿐이다 이렇게 좀 강조를 했습니다. 4분기가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 개선주에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삼성증권은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소프트웨어, 미디어가 관련 맥락에 부합하는 업종 대안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또 종목별로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SK하이닉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BGF 리테일 등을 꼽았습니다. 결국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나와야 증시도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LNF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다 어닝 쇼크였거든요. 지금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시장의 기대가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적 전망치 하이닉스에 대해서 시장은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증권가에서는 작년 SK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이 1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좀 우호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IBK투자증권은 지난해 4분기 SK하이닉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10조 6천억 원, 2,980억 원으로 추정했는데요. 연간 영업이익으로는 7,544억 원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AI 서버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어 올해에도 이러한 영업이익 개선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SK증권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19만 원으로 잡았는데요. 전날 종가와 좀 비교를 해보니 무려 44%가량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담당 애널리스트는 AI 중심의 투자 트렌드는 가치평가 우위의 배경이 될 것이라며 시장 불안에 따른 주가 하락을 비중 확대의 기회로 삼을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금 보수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부터 메모리 업계의 가동률 정상화에 따른 공급 증가로 가격 상승 탄력의 하락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조언한 건데요. 이 내용을 좀 종합해보면 실적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향후 메모리 가격 방향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진단이었습니다. 네, 결국 SK하이닉스 턴어라운드 덕분에 이제 주가가 많이 뛰었다는 얘기인데 또 다른 기업이 있죠. 어제도 주가가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 부채 200조 원이지만 한국전력 전망 어떻습니까? 네, 증권가에서 주목하는 것은 단순히 실적이 좋은 기업이 아니라 전과 비교했을 때 좋아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특히 코스피 상장사들의 실적 전망치가 하향되고 있어 실적 상향 종목의 희소성이 반영되기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언급을 좀 했습니다. 이에 적자를 지속하다가 작년 3분기부터 안정세를 찾고 있는 한국전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한국전력은 영업이익 2조 원을 기록하며 2021년 1분기 이후 10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바 있는데요. 4분기 실적 또한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증권가 추정치를 좀 살펴보면요.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22조 3천억 원, 1조 원으로 컨센서스인 5천억 원을 대폭 상회할 것이다. 이렇게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민자 NH투자증권연구원은 4분기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실적과 1월 중 확정될 신규 원전 도입 계획 등을 감안하면 밸류에이션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며 유틸리티 업종 내 최선호주를 유지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밤사이 달러 인덱스가 103까지 위로 올라섰는데 오늘 또 실적이 그래도 호실적이 전망되는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은 밤사이에도 좋았거든요. AI 쪽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 추이 오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어제 또 큰 급락에 투자자들의 우려감을 증폭시켰던 오리온 이야기도 짚어보죠. 이 경기 방어주 성격의 식품주 대명사 오리온이 레고캠바이오 인수 소식이 전해지자 전날 장중 18% 급락하며 52주 신저가로 추락을 했습니다. 보면 한미약품과 빅딜을 단행했던 OCI 역시 3거래일 연속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식품주를 방어주 성격으로 매입하신 분들의 우려를 증폭시켰던 건지 아니면은 이 오리온의 레고캠바이오 인수 이슈 시너지 효과에 좀 의구심을 품은 건지 전날의 급락 조우진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은 이제 단순하게 이제 애널리스트는 재무제표를 이제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리온이 이제 레고컴 바이오를 인수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얼마만큼 매출이 올라갈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근데 바이오 기업은 사실은 어떻게 매출을 올라갈지를 전망하는 거는 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종종 겪는 일인데 무엇이냐면은 이종 업종 간의 이제 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이제 저 같은 기자들이 하기에는 좋은 단어지만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사실 약간 좀 당혹스러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오리온 애널리스트는 식품만 알지 갑자기 바이오를 갖다 평가를 하라 그러면 정말 황당하게 여겨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반응도 끼어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제 어저께 이제 오리온이 이제 17% 떨어졌는데요. 그 52주 신저가는 물론이거니와 22년 9월 이후에 최저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떨어질 건 아닌데 그 반응은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리온은 사실은 작년에 23년도 매출은 아직은 정확하게 집계는 안 됐죠.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전체적인 시장은 이제 3조 클럽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 사상 최대치를 찍었고 그런 관점에서 오리온이 야심차게 이제 5,500억 투자해서 레고캠 바이오를 인수했는데 그 오리온은 식품기업인데 식품기업이라는 건 내수가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구가 줄고 있고 내수는 포화 상태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오리온 입장에서 조금 있으면은 계속 그 물에 빠진 뜨거운 물에 있는 그 개구리처럼 오리온 입장에서는 뭐 자라 죽어드는 이런 이제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을 그 허인철 CEO가 결단을 내려가지고 이제 바이오에 투자를 해서 이제 레고캠 바이오에 인수를 한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5,500억이라는 자금을 그냥 잔고에 은행에 저축해놓고 있으면 3%, 5% 이자를 받는 것이지 기업가의 정신으로서는 훼손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5,500을 자금을 갖고 다른 신규 사업을 하거나 증설을 하거나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에 맞습니다. 그래서 허인철 대표는 일찌감치 이제 바이오를 또 다른 이제 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았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레고캠 바이오 이전에 알테오전을 인수하려고 했는데 거의 비슷한 가격에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알테오전이 결렬이 됐고 동일한 금액을 갖고 이제 레고캠 바이오에 뛰어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맥락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럼 애널리스트들이 보았을 때 이제 부정적인 요소는 무엇이냐면은 레고캠 바이오는 여전히 이제 R&D에 대해서 영업 손실이 전망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1분기에도 한 최소 500억 정도 그 전망이 되는데 그러면 전망이 됐을 때 25%의 지분법 평가익으로 되면은 이제 이게 오리온에게는 한 3% 정도의 지분법 하향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지분법 평가익이 아니고 이거 온전한 재무제표를 다 가져가게 되는 단일 재무제표를 만약에 받아들이게 되면은 최대 이제 그 오리온 입장에서는 지분법 평가하기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갈림길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근데 이번에 인수를 자세히 살펴보면 오리온이 직접 인수한 것이 아니고 오리온의 2단계 거쳐서 이제 레고캠 바이오를 인수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연결 재무제표로 최대한 다 반영될 것이냐 좀 회의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부정적인 것을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영을 해서 어저께 이제 주가가 하락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받아들인다면 이제 어제 주가는 너무 과도한 매도였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편으로 레고캠 바이오 입장에서도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그 라이센스 아웃하고 그다음에 원래 하려고 했던 그 신약 개발을 하는 걸로 그 성과를 보인다면 레고캠 바이오나 오리온 입장에서는 주가는 다시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하나 첨언하자면 미국 시장에서 보면 이제 대형 이런 M&A가 있을 때 인수 기업 주가는 M&A 발표 직후에 떨어지는 게 이제 일반적이더라고요. 큰 돈을 써야 되고 성과는 나중에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 가격보다 프리미엄을 20-30% 최소 주고 사죠. 그러니까 시장 가격보다 높아진 가격. 반대로 이제 피인수 기업은 프리미엄을 받으니까 주가가 뛰는 경향이 많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조 대표 말씀대로 장기 성장성 보면 오리온, 레고캠 바이오 둘 다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거래일 오리온과 레고캠 바이오는 급락을 했는데 과연 오늘도 하락세를 보일지 아니면 하방 경직성을 보이며 되돌리는 힘을 보여줄지 여부 오늘 장에서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 현대차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충칭 공장을 3천억 원에 매각했다는 소식이 밤사이에 들려온 가운데 이번에는 수소 쪽으로 한번 초점을 맞춰볼까요? 글쎄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수소에 대한 성장세는 수소 관련주들의 흐름은 사실 주춤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측은 새해 신성장 축으로 수소를 제시했는데요. 과연 수소가 반등의 활로를 찾아줄 수 있을지 남인호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정말 굉장히 궁금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친환경 차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조금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현대차가 금년의 키워드를 소프트웨어와 수소로 잡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CES 2024에서 모빌리티 쪽에서는요, 현대차가 가장 각광을 보였는데 여기서 우리는 수소를 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에서는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운송하고 결국 활용할 수 있는 수소의 어떤 생태를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수소차 얼마나 팔릴까요?
크게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 폭스바겐, 혼다 등 주요 글로벌 자동차사들이 수소차를 중단하거나 생산 중단하거나 많이 철수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계속 수소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정의선 회장의 말이 아주 귀에 와닿습니다. 수소 기술은 우리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다. 이거 정말 1등만이 할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수소차로 돈을 벌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 투자하겠다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수소차 하면 넥소가 생각나시죠? 지난 2018년도 첫 출시한 차인데요. 현대에서는 2025년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년에 수소차의 후속인 2차 모델, 후속 모델을 출시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수소가 좀 잘 되면 좋겠습니다만 인프라가 지금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대차에 투자한 개인들 입장에서 대응 전략 어떻게 짜야 됩니까? 예, 제가 요거는 명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좌에서 10%는 자동차로 포트폴리오를 짜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으니까 전부 아시죠? 자, 그런데 과연 그럼 현대차를 어디에서, 기아차를 어디에서 들어가야 되느냐? 저는 가격을 제시하겠습니다. 18만 원대는 현대차를 진입하셔도 된다. 그리고 20만 원이 넘어가면은 그때는 매수하시지 말고 관망만 하셔도 된다. 왜 그럴까요? 18만 원에 매수했는데 20만 원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10%가 늘었다는 얘기죠. 수익 봤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내가 10% 가지고 있는 게 얼마가 되죠? 11%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18만 원대에는 진입을 하시고 20만 원이 넘어갈 때는 매수하지 마시고 오히려 가만히 가지고 계시다가 13%가 넘어갈 때는 정리하시는 그런 투자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말에 기관 투자자들의 북 클로징, 회계장부 마감이죠. 한 달 동안 쉬었던 공모주 시장이 다시 열렸습니다. 공모주 관심 많으시죠? 약방의 감초 같은. 4개 기업이 이런 공모주 상장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 기관 수익회 측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면서 상단을 초과한 금액의 공모가를 확정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상장에 나서는지 최 기자 설명해 주시죠. 네, 작년 연말 따따블 기업이 3곳이나 나오면서 정말 새해부터 IPO 시장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우진한텍, HB인베스트먼트, 포스뱅크, 현대힘스 등 4개의 공모 기업들이 이번 주 목요일까지 일반 청약을 진행하는데 희망 공모가 범위를 최상단을 초과한 금액의 공모가를 확정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가장 먼저 상장을 진행하는 기업은 우진엔텍입니다. 공모가를 5,300원에 확정을 했는데요. 우진엔텍은 원자력 발전 계측 제어 설비 전문 기업으로 원전 건설 후 시운전부터 발전소의 경상 정비, 계획 예방 정비 등 원자력 발전의 모든 사이클에 참여합니다. 같은 기간 국내 1세대 벤처 캐피탈 기업인 HB인베스트먼트도 일반 청약이 진행되는데요. 공모가 3,400원, 상장 후 시가총액은 913억 원 수준으로 HB인베스트먼트는 투자 자금 전액을 기존 결성 투자조합 및 결성 예정 투자조합에 대한 위탁 운용사 출자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보시는 것처럼 현대힘스와 포스뱅크의 공모 청약이 진행되는데요. 현대힘스는 선박 블럭, 배관 및 조선 기자재에 들어간 등의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고요. 마지막 포스뱅크는 흔히 카페에서 쓰이는 그 포스기, 키오스크를 개발, 제조하는 전문 기업으로 꾸준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따따블 시장이 열리면서 기관 수요 예측만 하면 공모가 상단 초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구체적인 원인 어디서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예전만 하더라도 수요 예측 결과를 보고 공모 청약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 수요 예측은 좀 많은 곳들이 이제 공모가 상단 초과를 한 금액에 설정되고 있어서 업계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PF 문제가 터지고 국내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며 기관 투자자들에게 공모주가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어 실제 작년 공모주 투자의 수익이 높아 기관 투자자들이 연초 자산 배분 전략을 공모주 쪽에 설정한 경우가 많다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한국거래소가 기관 수요 예측 기간을 2일에서 5일로 확대한 점도 수요 예측 무더기 흥행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통상 수요 예측 마지막 날에 주문이 몰리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
한국거래소는 기관 수요 예측 첫날 주문한 기관에게 가점을 주는 초일 가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에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수요 예측 첫날 상단을 초과한 금액에 써내면 가점도 받고 또 가점을 받아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첫날 최상단 금액에 주문을 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수요 예측에 참여하는 기관 투자자의 같은 경우에도 다른 기업들이 높은 금액에 써서 냈으니 이제 따라서 높은 금액에 쓰는 경우가 많아 최상단 금액에 몰리는 경우가 많게 된 겁니다. 다만 수요 예측 일정에도 주관사들이 IR을 진행하는 점, 이 기업 설명을 진행하는 점을 좀 감안하면요. 이러한 점들이 이 기관 투자자들이 가점을 받기 위해서 IR을 진행하기 전에 수요 예측에 참여하는 점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서 수요 예측에 참여하게 되면요. 공모주 가격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업계 관계자도 이러한 일들이 공모주의 가격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투자자들은 공모가 상단 초과만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주 내에서 유망한 업종을 위주로 선별해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오늘 공모주에 청약할 수 있는 게 기업이 4개나 되네요. 예, 우리 유통 물량까지 잘 따져서 철저하게 고민하셔서 물론 이제 요즘 넣기만 하면 따따블 요거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잘 선별해서 이제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시 내용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소식인데요. 지난달 1조 3,500억 원 규모의 유증을 결의한 LG 디스플레이가 드디어 7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이 정철동 사장의 턴어라운드 자신감 그냥 나온 게 아닌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 좀 짚어주실까요? 예, 어제 정확하게는 이제 그 23년도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1분기부터 3분기까지가 다 이미 본 실적이 발표됐죠. 그러니까 잠정 실적을 갖다가 발표한 거를 추정을 해서 해봤더니 4분기 매출이 한 7조 4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1,317억이 나왔다고 결산이 된 것입니다. 추정한 것이죠. 그래서 그 7분기 만에 LG 디스플레이가 영업이익을 갖다가 거뒀고 이거는 또 영업이익이 이제 컨센서스 대비 좀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시장에서 이제 우호적으로 봐야 될 부분인데 그럼 왜 영업이익이 결국 7분기 만에 그 흑자가 기록했냐? 그 LG 디스플레이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애플 아이폰에 그 올레드를 갖다 공급을 하는데 아이폰에서 얼마만큼 공급이 잘 되느냐, 아이폰 매출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갖다가 보시면 됩니다. 그 또 다른 거는 이제 올레드 TV인데 올레드 TV는 사실 어느 정도는 다 시장이 정치되어 있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전망하는 거는 작년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TV 매출도 좀 같이 성장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거는 다 이제 본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잠정 실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추정하는 것이고, 그럼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한번 턴어라운드 7분기 만에 이제 흑자전을 했으니까 그러면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이제 올해 1분기, 2분기까지는 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LCD에서 OLED를 전환하고 있는데 LCD는 이미 중국 기업이 엄청나게 다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영업이익을 갖다 거두기 힘듭니다. 그래서 OLED를 전환하고 있는데 OLED는 이제 LCD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이제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단 투자가 들어갑니다. 투자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 또 물량과 매출 올라가는데 시간적으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1분기 그도 뭐 어떤 지금에서 2분기까지는 이제 적자가 이제 불가피하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철동 대표가 LG 이노텍 대표였는데 LG 이노텍을 성공적으로 잘 변신시켰기 때문에 그걸 갖고 이제 가점을 받아서 그럼 LG 디스플레이 가서 다시 한번 그 회사를 회생시켜라라는 이제 사명을 받고 LG 디스플레이 가서 일단은 이제 4분기에는 이제 올바르게 잘 나왔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도 사실 정철동 대표가 LG 이노텍에서 잘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에서도 잘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다만 주목할 만한 사안은 전장 사업부에 올해 이제 또한 1,000억 정도를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 전장 사업부 실제로 매출 어떻게 될 것인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